자, 14강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수능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지도의 가와 비교한 나 공업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유럽의 공업은 크게 세 지역을 물어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지역만 제시하고 있네요. 하나는 공업 발달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그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전통 중화공업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공업 발달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원을 채굴해서 쓰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주요 에너지 자원이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로 바뀌면서 내륙에 있는 전통 중화공업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공장들이 공업 지역이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 유리한 해안가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지역을 신흥공업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중화공업이 아니라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 또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가를 봤더니 가는 뭐 이렇게 독일의 내륙이든지 그 다음에 뭐 해안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국도 영국 뭐 섬이니까 여기를 해안가라고 보면 안 돼요. 내륙 지역에 이렇게 공업 지역이 있는 걸로 봐서 가는 전통 중화학 공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특정 지역을 외우면 된다 그랬었는데 런던과 가까운 여기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기 두 군데 지역 정도만 기억하면 좋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공업 지역이 되겠네요. 자, 가와 비교한 나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지식 집약적 산업의 집적 정도는 높고요. 주요 공업의 지하자원 활용도는 낮고요. 그 다음 공업 지역의 형성 시기는 상대적으로 늦다,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 1번이 되겠네요. A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지도의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이네요. 자, A는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것만 보고도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설명이 잘못됐네요. 유럽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공업지역이 형성된 곳은 여기 지도에서는 E가 되겠네요. 보스턴, 뉴 잉글랜드 지역이죠. 그 다음에 B는 로스앤젤레스인데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발달해 있죠. 자,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입지하여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이죠. 자, 그래서 D가 되겠네요. 그 다음 C는 5대5 연안인데 중화학공업이 발달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중화학공업이 쇠퇴하면서 이제 이 지역과 그 다음에 대서양 쪽 그 지역을 합쳐가지고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죠.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은 쇠퇴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D는 뉴욕이 있던 곳 아까 설명했고요. 지식 집약적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다. 얘는 A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영화 제작 관련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다. 얘는 LA, 로스앤젤레스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3번. 다음 자료는 미국의 지역별 제조업 출하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출하액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B, C, D의 변화를 봤더니 A는 1965년하고 비교해가지고 2016년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B는 37.4%에서 28.5%로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10% 정도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으니까 여기도 상대적으로요 쇠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A하고 B 위치를 봤더니 미국의 북부 지역, 동부 지역이 되겠네요. 5대5 연안과 대서양 연안 쪽. 그 다음 C하고 C는 미국의 남부, D는 미국의 서부 지역인데 주로 여기 캘리포니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C하고 D는, 자, C는 10% 이상 비중이 증가했고요. D는 거의 2배 가까이 비중이 증가했네요. 자, 그래서 B하고 A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에 D도 이제 따뜻한 지역, 뭐 북위 37도 이남인데요.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선벨트 지역이라고 부르죠. 첨단 산업이 주로 발달하고 있는, 물론 미국의 남부 지역, 여기 멕시코만 연하는 석유화공업하고 그 다음에 미 항공우주센터 기지가 있어서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해 있죠. 자, 기억부터 리얼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대5 순을 이용한 제철 공업의 원료 운송량 증가. 이건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제 5대5 주변에는 미국 쪽 에팔레치아 산맥 근처로는 석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으로 순상지에는 철광석이 풍부한데, 이 가운데 철광석이 원료고 그 다음에 석탄은 에너지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철광석이 고갈되면서 5대 연안의 제철 산업이 많이 쇠퇴해 있잖아요. 그 제철 산업 중화공업이 이제 대서양 연안으로 옮겨갔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A, B 지역의 높은 인구 증가율에 따른 직접 불이익 증가. 자, 우리가 A하고 B는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여기는 백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은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서부와 미국의 남부 지역이에요. 참고로 히스패닉은 이제 언어는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해 온 지역의 특성상 가톨릭을 믿어요. 근데 가톨릭은 낙태를 금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자, 니은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신흥공업국의 성장으로 인한 제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B하고 A 지역, 특히 B 지역이 많이 쇠퇴했다. 비중이 줄었다. 러스트 벨트 지역이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리을,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C와 D 지역의 멕시코와의 교역량 증가. 자, 이 지도에서 멕시코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기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이에요. 자, 이제 내용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멕시코의 물건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그걸 미국 시장으로 가져와서 팔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미국 국경과 가까운 이런 지역에 제조업, 공업이 발달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제품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교역량도 늘어났어요. 자, 당연히 멕시코하고 가까운 C하고 D가 교역량이 증가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가와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런던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가는,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범례 기호를 봤더니 중심 업무 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업 지역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물론 주거 지역도 있긴 하지만 주로 중심 업무 지구와 상업 지역이 있는 걸로 봐서 가는 도심 지역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나는 행정구역상 런던의 주변 지역 가장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 지역에는 오로지 주거 지역만 있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도심 지역과 비교한 주거 기능이 많은 주거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고층 건물의 밀집도는 높다가 아니라 낮다. 접근성이 좋아 집가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역사적 건축물이 많아 관광객이 많다. 이건 도심 지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도 역시 도심의 특징이고요. 토지 이용에서 주거 기능이 당연히 더 특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없고 주거 기능만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특화도가 높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문제.
그림은 가나 지역 대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도시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미국, 유럽 중 하나임. 자, 이거 구별하는 건 너무 쉽죠. 자, 미국은 역사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문화재 같은 거 오래된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중심 지역을 보면 이렇게 높은 현대식 건물들만 잔뜩 있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성당을 비롯해서 오래된 건물들 뭐 낡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중세시대 건물까지도 막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넓은 광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 같은 건 상대적으로 구불구불할 거고 그에 비해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은 도로가 상대적으로 반듯반듯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가는 유럽이고요. 나는 미국이에요. 자, 1번 가는 미국, 나는 유럽이다. 설명 반대고요. 가는 나보다 도심의 도로망이 직교형, 직교는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건 미국 도로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설명이 잘못됐고요. 도시의 발달 역사는 나가 가보다 오래되었다. 이것도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가나 모두 공업 기능은 도심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 이건 둘 다 아니죠. 자, 우리가 여기 모식도를 보더라도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공업 지역이 도시 외곽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도시를 봤더니 역시 공업 지역은 도심하고 다른 지역인 거죠. 물론 도심하고 좀 가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심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잘못됐고요. 5번 도심의 업무 기능 특화도는 자, 여기도 특화도란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도심의 업무 기능이 얼마나 더 몰려 있느냐, 도심에서 업무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높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 가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이건 잘 모르더라도 자, 모식도를 봤더니 자, 도심 말고 신흥 업무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도심이 아니라 신흥 업무지역에서 사실 업무를 많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에 있는 도시는 도심 외에 업무를 볼 만한 지역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뭐 쉬운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글의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과거 소수의 가톨릭교 주민에 대한 고용, 가톨릭교란 말 나왔고요. 주거 등의 차별 정책으로 개신교와 가톨릭교도 사이도 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1998년 평화협정 체결로 분쟁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최근에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걸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나라가 그리고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탈퇴가 결정됐어요. 자, 여기는 영국이죠. 영국, 그리고 영국의 일부분인 북아일랜드. 자, 여기는 아일랜드와 갈등이 심하고요. 아일랜드는 가톨릭,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개신교, 성공회교를 주로 믿고 있죠.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아일랜드 지역이 되겠네요. A고요. 그 다음에 나 국가 내에서 민족 및 언어적 특색이 달라 일찍부터 분리독립운동이 활발하였다. 일찍부터요. 그 다음에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던 지역의 중심 도시는 산업구조 변화에 조응하여 1997년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였다. 얘는 바스크 지역에 있는 빌바오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앞에 내용 설명에 있긴 한데 자, 이걸 잘 모르더라도 C하고 D가 오답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자, C는 벨기에의 북부 지역이죠. 자, 여기는 언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비해서 북부 지역이 더 잘 살다 보니까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이죠.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남부나 중부 지역에 비해서 더 잘 살기 때문에 역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B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하나씩 읽으면서 그냥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도시 발달 초기의 도심에는 업무, 상업, 공업, 주거 등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기능이 함께 섞여 나타난다. 지역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유사한 기능끼리 모이고 서로 다른 기능들끼리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 분화가 나타난다. 자, 기역을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도심은 도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토지 수요가 많다. 자,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다. 중앙부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디귿. 그런데 수요에 비해 도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넓지 않은 거죠. 도시의 중심 지역은 당연히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거죠. 지가가 비싸므로 높은 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도시에 집중된다. 자, 이런 지역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자, 집약은 집중해 있다, 밀집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리을,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는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섞여 있는 점이 지대가 형성된다. 자, 그런데 리을을 봤더니 주로 고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자, 읽어봤더니 공업 기능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소득층 주민들이 공장 옆에, 공장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참고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장 옆보다는 뭐 쾌적하고 넓고, 그쵸? 뭐 경치도 좋고, 그런 곳에 거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 말고요.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을 말하는 거죠. 북아메리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고소득층은 주로 도시의 외곽이나 아니면 근교 지역에 거주해요. 출퇴근도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처럼 미음, 낙후된 도심 지역을 주거 및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낙후되었던 도심 지역이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면, 그래서 도심이 재활성화가 되면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살던 이제 저소득층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 가는 거죠. 물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거주지의 이전,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 지도에 나와 비교한, 나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그냥 나프타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가경제블록은 유럽연합이죠.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유럽연합의 특징을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역내 무역 비중은 유럽연합이 훨씬 높다. 자, 유럽연합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도 많기 때문에 다른 대륙, 뭐 중국이나 뭐 또는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나 멀리 떨어진 지역과 이렇게 무역하는 거에 비해서 유럽 내에서 가까운 나라들끼리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다음 경제적 통합 수준은 유럽연합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 언어적 다양성은 자,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국 회원국은 세 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언어는 뭐 이렇게 뭐 조금 적은 인구가 쓰는 언어도 있겠지만 뭐 크게 보면 영어 쓰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에스파냐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수민족들이 뭐 쓰긴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영어, 에스파냐어, 뭐 프랑스어 정도까지 끼워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28개나 되니까 당연히 언어 무지하게 많고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언어적 다양성은 높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는 B가 되겠네요. 알파벳은. 정답은 2번.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서의 일부이다. 촬영 장소를 촬영 순서에 맞게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유럽의 공업도시 탐방, 촬영 내용은 공업 입지 조건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달 역사와 현재 경관을 소개함. 촬영 순서는 20세기 초 공업 발달 도시, 1900년대 초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산업혁명 초기에 발달한 도시. 두 번째 도시가 전통 중화공업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오늘날의 첨단 산업 도시는 최근에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네요.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도 밑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처음 촬영한 도시보다 먼저 산업혁명 초기에 발달한 도시는 아무래도 내륙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나 아니면 여기 B 지역도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A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첨단 산업 도시는 지중해 연안 프랑스 남쪽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 다음에 런던 주변에 케임브리지 파크 이렇게 외워두면 좋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세 번째에 해당하는 도시는 D가 되겠네요. 그쵸? 아무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볼게요. 이 도시는 이웃나라의 국경과 가깝고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로렌 지방의 중심지로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제철 공업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이웃 국가와의 분쟁 대상이 되었는데 1차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전쟁터가 되었다. 사실 이것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 이 도시는 과거 석탄과 수력이 풍부하여 면지 공업이 발달하였다.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이곳의 상징물인 일벌 문양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 세계 최초로 여객 철도가 운행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공업보다는 생산자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로 기능하고 있다. 산업혁명의 중심지, 그 다음에 세계 최초라는 그런 말에서 영국에 있는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여기는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사실 유럽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이상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과거 석탄과 수력이 풍부하여 면지 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우리가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방적기, 면 방지 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A 도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촬영 도시는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D가 촬영 순서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인 보기는 3번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도시가 이제 B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를 낸 사람은 어떤 의도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정확하게 알고서 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지도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수은교통 발달지역, 전통공업지역, 첨단산업 지역 중 하나임. 자, 쉬운 것부터 찾아볼게요. 런던 주변하고 소피아 앙티폴리스, 프랑스의 제일 남서쪽 끝에 지역이 표시가 돼 있으면 얘가 첨단 산업 지역이죠. 그래서 C가 첨단 산업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륙을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데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내륙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전통 공업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A는 전통 공업 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위치를 봤더니 해안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독일이잖아요. 독일 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라인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운하죠, 운하.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해안가 지역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런 곳이 이제 수운교통 발달 지역이에요. 사실 수운이라는 말에서 바닷가나 아니면
큰 강을 따라서 공업이 발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뭐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쉽네요. 자, A의 발달 배경은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이다. 얘는 수은 교통이 편리한 B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석탄과 철강석 산지로 원료 지향형 공업이 발달하여 있다. 얘는 A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얘는 C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 C는 A보다 주요 공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공업 지역의 형성 시기는 A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B, 신흥 중화공업 지역, 그 다음에 첨단 산업 지역이 가장 나중에 형성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 문제. 지도는 두 시기에 미국 인구 규모 10대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나와 비교한 가 지역 도시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나는 미국의 5대5 연안 지역이죠. 5대5 연안 지역. 앞에서 뭐 내용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용어를 이렇게 빌려서 써보면 러스트 벨트 지역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가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서부 지역이죠. 썬벨트 지역의 일부고요. 첨단 산업과 영화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죠. 자, 문제에서는 나와 비교한 러스트벨트 지역과 비교한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국의 서부 지역의 도시의 상대적인 특징을 물어봤네요. 내륙 수은 교통이 편리하다. 얘는 5대5에 대한 이야기니까 설명이 거꾸로고요. 그 다음 1950년 이후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얘는 옳은 설명이죠. 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도를 봤더니 이제 1950년하고 2016년하고 10대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 지역은 로스앤젤레스를 제외하면 세너제이, 샌디에이고, 피닉스가 2016년에 10대 도시에 들어선 거잖아요.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2016년 기준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높다. 자, 히스패닉은 멕시코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어를 쓰니까 거기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나 그 후손들을 말해요. 당연히 히스패닉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의 서부 지역과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인구 비중이 높죠.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자동차, 기계공업 생산액 비중이 높다. 자, 자동차와 기계공업은 뭐 대표적인 중화공업이죠. 자, 그래서 얘는 나 지역이 생산액 비중이 높아요. 자, 공업이 쇠퇴했다 그랬지 완전히 뭐 망했다고 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쇠퇴를 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자료는 미국의 주요 제철 공업 지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에서 나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다로 이동했는데, 자, 사실 이건 문제가 조금 너무해요. 문제수를 뭐 채워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답을 찾는 건 먹기 어렵지 않지만 이걸 이제 학생들은 틀리고 나면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답만 찾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도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가볍게 끝낼 거예요. 자, 주요 제철 공업 지역은 19세기 중반의 가 지역은 발달 배경을 봤더니 에팔레이치아 산맥의 석탄 자원 확보에 유리하다. 자, 우리가 여기가 미국의 동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고기 습곡 산맥이 있고 석탄이 풍부하니까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쇠퇴 요인을 봤더니 19세기 후반 오데우 주변에 철광석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제철 산업은 석탄은 에너지고 철광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데우 연안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거기에 철광석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 다음 석탄의 고갈로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쇠퇴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미국의 동부 지역은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 습곡 산맥,
석탄이 풍부하다 그렇게 배웠는데 석탄이 고갈되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석탄은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거죠. 더욱이 최근에는 셰일 가스가 대량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석탄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이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이에요. 그 다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나 지역은 이제 5대5 근처인데 수은교통을 이용한 철광석 운반에 편리하다. 수은교통 편리하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자원 운송용 철도망 확대, 이건 뭐 여기 지도만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옳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 20세기 중반에 오데오 주변에 고품질 철광석 자원이 고갈됐다. 오랫동안 이렇게 제철 산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주변에 철광석이 이제 고갈된 거죠. 그 다음 캐나다 등에서 철광석 수입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굳이 이제 미국 쪽 안쪽에 들어와 있는 여기 나 지역에서 제철 산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의 다는 자 이제 봤더니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이잖아요. 그래서 대서양하고 이렇게 수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뭐 대서양 연안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네요. 자, 철광석 수입에 유리한 해안에 인접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개발도상국의 중화공업이 성장하면서 자 이제 미국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는 거랑 당연히 중국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철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뭐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가 중화공업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 지역도 제철 산업이 쇠퇴하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정답은 니은인데 이런 것까지 고등학생이 알아야 되나?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도의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영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실리콘밸리하고 할리우드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D는 대학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 자, 산업 클러스터는 첨단 산업인데 D를 봤더니 런던, 뭐 케임브리지 대학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와 C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제철 산업 비중이 감소하였다. 5대5 연안. 그 다음에 이렇게 영국에서도 내륙이 포함되어 있는 전통 중화공업 지역이니까 얘도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C는 A보다 국외에서 고급 기술 인력의 유입이 활발하다. 자, C는 뭐 첨단 산업 지역은 아니죠. 그에 비해서 A는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외국에서 고급 기술 인력의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겠죠. 그래서 얘가 옳은 설명이 아니네요.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요. 자, D의 런던은 B의 시카고보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세계 최상위 도시들 가운데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이에요. 뭐 그 원인까지 자세히 이렇게 뭐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잊어버리지 않게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시작된 발달한 나라답게 금융 관련된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도 가장 오래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 바로 영국 중심지 런던이에요. 그렇게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요. 가나 지역의 공통적 특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미국의 동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 지역 중에서도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스턴,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뭐 워싱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대도시들을 봐서 메갈로폴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는 메갈로폴리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 여기 나라가 네덜란드죠.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도시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대도시들이 그리고 각각의 대도시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들이 또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지역인 거죠. 자, 그래서 가나는 메갈로폴리스예요. 메갈로폴리스.
자, 이제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권이 확대되었다. 옳은 설명이고요. 국가 내에서 경제 및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중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거대 도시들이 연속된 대도시권으로 다핵적 구조를 보인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자, 거대 도시들이 연속된 대도시권인데, 자, 여기에 물론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도시도 있겠지만, 뭐 로테르담이 여기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각각이 전부 대도시들이니까, 여기 뭐 암스테르담은 형광펜으로 써야 되나? 여기 뭐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암스테르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위트레흐트는 당연히 이 지역, 그 다음에 헤이가고 로테르담은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핵심 지역이 여러 개다. 다핵적 구조를 보인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도시 기능의 집적 불이익에 따른 여러 환경 문제가 나타난다. 자,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상업 기능을 비롯해 가지고 뭐 주거 기능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 문제가 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옳은 설명이고요. 사실은 이제 정답은 여기 5번이죠. 5번.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권 주변 지역의 대규모 슬럼이 확대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촌 향도 현상은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이촌 향도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니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나타나지 않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이미 촌락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도시적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촌락에는,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촌 향도 현상이 선진국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대도시 안에 뭐 슬럼가가 있긴 있어요. 할렘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부른다보다는 할렘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슬럼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뭐 대규모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고요. 확대된다는 말도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자, 5번은 막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다음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인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7번. 다음 자료는 미국 어느 도시의 내부 구조 및 이와 관련된 동심원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동심원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짜 이런 내용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수능 문제를 출제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수능 특강 이렇게 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 도시는 미시가노라는 이렇게 5대5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옆에 있는 걸로 봐서 시카고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지리를 전공한 사람은 뭐 미시가노라는 글자를 보지 않고도 한쪽이 이렇게 지금 바다 아니면 호수,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예시로 들 수 있는 도시가, 그러니까 뭐 바닷가라기보다는 물가에 있는 뭐 예시로 들 수 있는 도시가 몇 개 없거든요. 이 그림만 보고도 사실 시카고라는 걸 알아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여기 시카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미국의 이런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카고 지역보다는 이제 이런 대서양 쪽 뭐 5대5 연안을 대표하는 어떤 도시인데, 거기는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도시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대략적인 그것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자, 나 지역은 상업 업무 지구, 그 다음에 다는 주로 이렇게 봤더니 공업지구, 그 다음에 주택지구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나가 도시의 중심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가 성격을 굳이 따지자면 A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공업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지구도 있는 걸로 봐서 두 가지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 다음에 가는 도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는 주택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심원 모델에서 기호를 찾아보면 가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C하고 D 사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다는 뭐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점의 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가는 뭐 C, D, E 어디에 해당하는지 뭐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도시의 중심이나 점의 지대는 아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심원을 봤더니 자, 중심 업무지구는 뭐 말 그대로 도시의 중심에 해당하는 거고요. B는 점의 지대, 상업 업무 기능하고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C부터 그 다음에 여기 E까지는 전부 다 주거 지대인데 그런데 C는 노동자. 뭐 노동자가 꼭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근데 노동자는 다른 사람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뭐 월급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중산층 주거, 중산층은 노동자보다는 더 잘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교외 통근자 주거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E에 살면서도 A까지 당연히 직장, 업무 기능은 대부분 A에 있으니까요. E에 살면서도 A까지 먼 거리를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E는 교외 통근자 주거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고소득층, 고소득자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전형적인 도시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GDE 멀어질수록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그 정도만 뭐 기억하면 좋고요. 뭐 몰라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지가는 나보다 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당연히 나 상업 업무지구가 이렇게 나타나는 나 지역이 지가가 높을 테니까요. 얘는 설명이 지금 잘못됐고요. 그 다음 고층 건물의 밀집도는 나보다 다에서 높다. 도심 지역이 당연히 고층 건물이 더 많겠죠.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시의 중심 지역, 도심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A보다 C가 아니라 C보다 A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소수민족의 집단 주거지는 주로 B, C에 형성된다. 자, 소수민족, 소인종 또는 민족, 소수니까 힘이 좀 없겠죠. 상대적으로 가난하겠죠. 저소득층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 주거지대나 그다음 점유지대는 공장하고 공업지구하고 주택지구가 섞여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이런 곳에 소수민족의 집단 주거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도심의 업무 기능이 강화되면 이의 한계 범위는 축소된다. 자, 도심의 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그냥 도시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대기업 본사들도 더 많아지고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도시의 고소득자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더 쾌적한 곳,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자동차가 아니라 개인 헬기 같은 걸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의 한계 범위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돼요. 대체로 정답은 4번. 자,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 내용을 학생들한테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난감하네요. 자, 아무튼 8번으로 넘어갈게요. 지도는 미국 동부의 도시권 확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기는 뭐 2000년 근처 현재를 말하는 거죠. A 도시 중심부의 인구 변화 요인을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도시를 봤더니 뭐 필라델피아, 워싱턴, 보스턴 뭐 그 중간쯤에 있는데요. 아무튼 중간쯤에 있는데 도시 이름은 사실은 이제 뉴욕이에요. 뉴욕이고요. 여기에 봤더니 자, 이제 다시 파란색을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자, 여기 미국 동부 지역의 메갈로폴리스 지역을 봤을 때 여기 A가 가장 도시가 점점 확대된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대도시권이 지금 제일 넓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뉴욕이에요. 뉴욕. 그리고 A 도시의 중심부니까 뉴욕에서도 정말 중심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뉴욕의 중심부의 인구 변화를 봤더니 대략 1900년까지는 이제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뭐 대략 1900 뭐 한 80년 정도까지요. 이때까지 봤더니 인구가 감소했죠.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인구가 텅 비어간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난 현상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1980년 이후로 이렇게 가시기에는 다시 뉴욕의 중심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다시 중심 지역이 살만해졌으니까, 살기 좋아졌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도심 재활성화가 일어난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그게 정답이긴 한데 사례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이 사례를 보고 이게 단번에 쉽게 문제를 찾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 도심의 지가가 하락하였다. 자, 미국에 있는 대도시 가장 큰 도시가 뭐 지가가 하락한다? 말도 안 되겠죠. 자, 도심 재활성화가 진행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진행되었다. 나타났다. 그다음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 설명이고요.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어떤 증가하는 거잖아요. 출생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왔을 때. 그런데 뭐 뉴욕에 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뭐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뭐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렵죠. 자, 촌락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활발하였다. 2000년도 현상은 뭐 거의 없는 거고요. 그 외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감소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아마 반대 현상일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번하고 10번만 풀면 되겠네요. 자, 9번. 지도에 표시된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캐나다의 동부 지역인데요. 퀘벡주죠. 그래서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영어를 쓰지만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쓴다. 그리고 퀘벡이 프랑스의 경제 중심지다. 그래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는 영국의 뭐 북쪽 지역인데 스코틀랜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낙후됐었거든요. 영국 안에서는. 하지만 여기 북해 쪽에서 유전, 그러니까 석유하고 천연가스의 비중이 좀 높긴 한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스코틀랜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하고 교류도 물론 많지만, 뭐 한 나라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은 유럽 전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뭐 지원도 받고 싶은 거고,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걸 스코틀랜드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반대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분리 독립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더라. 스코틀랜드 지역. 그 다음에 다는 에스파냐의 북동부 지역인데요. 카탈루냐 지역이고요. 에스파냐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대표 도시는 바르셀로나. 그래서 뭐 언어도 좀 다르고 민족도 좀 다르고 그래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었더라. 자, 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는 지역 내 인구 구성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프랑스계 후손들. 그 다음에 나는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금융 중심지는 런던, 근데 여기는 스코틀랜드니까 아니고요. 다 지역 내에서는 개신교 신자수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이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뭐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까지는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북서부 유럽은 이제 개신교죠.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로 바뀐 거고, 남부 유럽은 가톨릭을 많이 믿는다. 여기는 지금 그래서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가는 나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민의 비중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저기 나는 스코틀랜드, 당연히 영국이니까 영어를 당연히 사용하는 거고요. 가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으니까, 후손들이 많으니까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 갈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기 퀘벡주는 언어 갈등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 가다 모두 분리 독립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근데 지금까지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분리 독립이 안 된 거죠. 넘어갈게요. 정답은 어쨌든 5번. 그 다음 10번.
10번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12번까지 있나 보네요. 문제 너무 많다. 아무튼 빨리 할게요. 자, 지도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북아메리카 두 국가의 국경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은 세 나라인데, 자, 두 나라만 이렇게 물어본다. 미국과 캐나다고요. 캐나다랜데 미국과 멕시코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마켈라도라 지역, 그 지역을 물어볼 가능성이 100%예요. 사실 캐나다하고 미국은 뭐 국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사실 뭐 캐나다의 남쪽 5대5 연안은 미국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보나 안 보나 멕시코 지역일 것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국경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봤더니 원료 및 자재는 나 국가에서 가 국가로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 다음 완제품이 다시 나 국가로 가고 있죠. 그리고 공장들은 뭐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공장들은 여기에 지금 가 국가에 잔뜩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가 지금 멕시코고요. 나가 미국이 되겠네요. 뭐 내용 설명에서 그래도 좀 꼼꼼하게 했던 부분이니까 뭐 공부한 친구들은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미국, 나는 캐나다 틀렸고요. 가는 멕시코, 나는 미국이죠. 가는 나보다 저인구 노동력이 풍부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가와 나간 상품 이동이 늘어났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나의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자국 내 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였다. 뭐 지도에서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공장이 전부 다 가 국가에 있잖아요. 물론 나 국가에 몇 개 있긴 있네요. 하지만 가 국가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설명이 잘못됐어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11번 지도의 A, B 지역은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다.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벨기에 지역이죠. 벨기에의 북부 지역. 자,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은 언어가 달라서 갈등이 있는데요. 사실 언어 문제보다도 두 지역 사이에 이제 경제의 격차가 커요. 많이 커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A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여기는 뭐 제3 이탈리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전체에서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 어쨌든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더 발전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 자, 이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유럽연합이 1990년대에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2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죠. 뭐 정말 큰 사건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요. 자, 아무튼 그래프는 유럽연합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쭉 읽어봤더니 나는 1993년, 그 다음에 가는 2000년까지는 조금 안 된 것 같죠. 근데 어쨌든 나보다 가가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자, 우리가 이건 뭐 외울 수도 없고 누가 유럽연합에 이렇게 출범 시기? 그런 걸 외우긴 좀 그렇잖아요. 뭐 지나친 암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나가 유럽연합 출범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뭐냐면은요. 자, 유럽연합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통합 정도가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규제 같은 것도 서로 맞춰가고 점점 뭐 이렇게 왕래도 더 자유롭게 풀어주고 제도도 이렇게 맞춰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우리나라랑 옆에 나라랑 돈이 같다. 돈이 같다는 얘기는 그 외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보다도 유로화 사용이 더 나중이에요. 어쨌든 이건 미리 이렇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그냥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이동, 유럽연합 출범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발행이에요. 이건 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서 풀다기보다 문제를 보고서 그냥 이렇게 추가로 알면 되는 내용이죠. 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뒤에 처음 지금 수능을 치르는 거거든요. 2020년에. 그래서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걸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지리를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보고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 조금만 더 추가로 안다 정도. 그 다음에 2020년에 치렀던 학력평가 교육적 모의고사요. 학력평가하고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룬 내용 정도만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능을 봐도 충분할 거예요. 뭐 시간과 에너지도 좀 절약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자, 다음 단원은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